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9년도 2회 기출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안티 엘리어싱 나왔네요. 자,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입니다. 경계면. 그 그림판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곳에다가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돋보기를 켜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경계면에 그 픽셀이요. 하나하나 점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이 사각점이 확대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거칠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기법이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모델링 나왔습니다. 모델링. 자,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어서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이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렌더링. 자, 모델링은 실제로 조그만하게 모델하우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모델하우스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물건 같은 거 만들기 전에 조그만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디더링. 자,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을 디더링이라고 한다. 자, 모핑은요, 예전에 영화 중에서 고소영이가 구미호 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바퀴 슉 돌고 나면은 이렇게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는 뭐다? 바로 IPTV가 되겠지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거는 보이스,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을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해서 인터넷망으로 일반 데이터망에서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걸 여기 보시면 보이스, 목소리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통신 기술을 갖다가 이걸 말하는 것이고, IP 버전 6은요, 지금은 IP 주소가 이제 포해서 너무나 이제 그 주소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IP 버전 6 주소 체계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TCP/I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간에 데이터 전송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데이터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서 콘텐츠 정보 서비스, 기본 텔레비전 기능, 자, TV, 여기 TV 들어가게 한 서비스니까 2번이 되겠다는 거죠. 쉽게 문제를 푸세요. 다음 중 컴퓨터 보안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벌써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브리지. 이 브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면은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브리지가 다리거든요. 다리.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앞 동네하고 뒷 동네 이렇게 연결할 때는 가까운 동네 연결할 때 쓰는 게 바로 근거리 통신망 연결할 때 쓰는 접속 장치가 브리지이고요. 여기 보안하고 관련되는 기술에는 인증, 암호화, 병화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리지는 아니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가했죠. 정보사회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사이버 공간상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개성이나 그런 자유가 경시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개성과 자유 이런 부분들이 중시가 되었죠. 4번이 틀렸다.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구성을 망 형식으로 할 건지 성형, 즉 중앙에 서버를 배치하고 끝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같은 거를 배치하는 그런 성형 형태의 중앙 집중형으로 할 건지 버스형, 링형 이런 형태가 바로 네트워크 구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일단 망형은 응답 시간이 빠르고 로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사방팔방 막 연결이 막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결된 게 많으니까 응답 시간이 빠릅니다. 성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 로드의 제어 장치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버스형은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그랬는데
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노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선 쭉 이렇게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데 이제 지금 보시면 자, 컴퓨터 PC들이 연결이 막 돼 있다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막 돼 있다고 보시면 이게 버스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얘네들의 단점은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버스형은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기밀 보장이 우수하지를 못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밀이 보장되려고 하면은 딱 끊어져야 되는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링형은 통신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리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성형은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있고요. 이렇게 다른 일반 로드 클라이언트 PC들이 주변에 있는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3번. 다음,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래서 윈도우즈, 우리 같은 경우는 10,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포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다. 벌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도구가 보이시죠? 도구를 눌러 주셔가지고 도구에서 맨 밑에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오셔서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셨을 때 HTML 편집기 이 부분에서 메모장이나 워드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고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가 있고요.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보통신 시스템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DT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하고 지금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집 컴퓨터, 우리 집 컴퓨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선이 깔려가지고 전송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호 변환하는 장치요. 이걸 DCE라고 해요. DCE 장치들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끼어 있고 전송로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말 장치, 신호 변환 장치, 자, 여기 통신회선, 신호 변환 장치,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정보 전송 시스템이라고 해요. 전송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결과적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 이 부분은 끝에 붙은 부분이 이렇게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은 크게 정보 전송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전송, 처리계, 전송계 이 부분에서 전송계는 방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처리계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말 장치는 끝에 붙은 컴퓨터인데 원격지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러 장치, 에러 제어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단방향,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방향, 당방향 또는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전화기처럼 서로 동시에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전송 방식이 이 부분이 좀 틀렸어요. 데이터 전송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식 하면은 전송 방식 하면은 크게 뭐 전송 방향, 전송 모드, 전송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그냥 기본적으로 단방향 또는 전이중, 반이중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임베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흔히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거가 모니터가 있고요. 본체, 키보드, 마우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임베디드 시스템은 이 TV나 냉장고 속에 뭐가 들었다? 바로 CPU, 중앙처리장치가 들은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얘네들 입력이라든가 보여지는 출력장치가 현재 우리 눈에는 컴퓨터처럼 안 보여도 이 속에는 다 내장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이런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TV나 냉장고가 돼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내가 지금 냉장고에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식자재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냉장고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쭉 리스트를 뽑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장을 볼 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버려야 될 물건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하고는 이 임베디드 시스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임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가 미세한, 섬세한 그런 뜻이지요. 프로세서 하면은 CPU, 처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처리기,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등이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그런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컴퓨터에 사용되는 유니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일단 유니코드는요. 16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비트. 그렇기 때문에 1비트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과 2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2의 16비트, 그러니까 2의 16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국제 표준 코드. 그래서 요거를 2의 16승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숫자가요, 장난 아니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느냐. 65536 요 정도까지도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 보니 여기 유니코드의 특징 4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 문자를 16비트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표준 코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른 코드 설명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료의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일단 자료의 구성 단위 중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비트죠. 비트. 비트는 최소 단위죠. 정보 최소 단위이죠. 즉 비트 하면 1비트 하면은 0과 1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비트.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5개가 모인다 그랬는데 5개가 아니고 8개죠. 8개가 모이면 1바이트를 만드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8비트가 바로 1바이트인 것이고 이 8비트 중에 반절은 니블이라고 그래요. 4개의 비트 이런 걸 니블이라고 그러고 컴퓨터에서 CPU가 처리하는 명령 단위는 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워드가 모여져 가지고 결국은 필드를 만들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파일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이 틀렸죠. 8비트니까요. 그래서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비트 그리고 이게 4개가 모이면 리블 8개가 모이면 바이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워드는 이 정보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명령 단위가 되겠어요. CPU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워드고 그렇게 하고 이게 모여서 필드 그렇게 하고 레코드
그렇고 나서 이걸 맨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파일을 말한다고 보셔도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 SA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핫플러그를 지원을 해요. 핫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컴퓨터에 전원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겠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SATA 방식이 아니었어요. 선이 이 본체를 뜯어갖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선,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옛날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은 선이 굉장히 두꺼웠다고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고 속도가 느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요즘에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은 이 SATA, 시리얼이라고 하는 직렬, 벌써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병렬이네요. 1번이 틀렸네요. SATA, 이거는 시리얼 그러면 직렬 전송 방식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CMOS에서 지정하면 자동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마스터가 뭐고 슬레이브가 뭔가 이러는데 하드를 여러 개 꽂을 수가 있거든요, 뒤에. 그랬을 때 먼저 잡아주는 거, 뒤에 잡아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직렬이다. 직렬 연결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번에 틀렸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항목은 뭐냐 그랬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것 그랬습니다. 속도죠, 속도. 자, 속도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자, 이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램 용량 같으면 숫자가 커야 좋죠. 숫자가 커야 용량이 큰 거니까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CPU 클럭 속도, 또 여기 보면 모뎀 전송 속도, 자, 램 접근 속도 이게 있는데 접근 속도는 작을수록 빠른 거예요. 접근 속도가.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자,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것은 램이 되겠고, 자, CPU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든요. 헤르츠, CPU. 이때 클럭 속도 같은 경우는 헤르츠를 쓰는데 헤르츠는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지금은 테라바이트도 나왔어요. 하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기가였죠. 몇 기가 쓰니 하드 몇 기가, 500기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테라를 쓴다. 1테라. 그러면은 500기가 두 개 합쳐 놓은 거예요. 기가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테라입니다. 테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뎀 전송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BPS를 쓰죠. BPS 단위가 BPS 대문자로 씁니다. BP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트 퍼 세컨드 해갖고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 이것도 빠를수록 여기 속도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빠를수록 숫자가 클수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작을수록 나왔으니까요. 여기선 램만 접근 속도가 숫자가 작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핸드폰 생각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있던 우리 사진 찍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장점이 입출력이 자유롭죠. 지우고 쓰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렇게 하고, 자, 효발성이 아니라 비효발성입니다.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안 지워지죠. 그렇게 하고 여기가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어요.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블록 단위로. 그리고 소모도, 전력 소모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카메라든가 요즘 나오는 핸드폰 이럴 때 지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 단위가 아니고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 윈도우즈 사용하는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게 맞아요. C 드라이브,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하나를 사면 용량이 되게 커서요. 그걸 나눈다고요. C, D, E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그때마다 하드디스크 나눈 C, D, E로 나눠서 쓴다. 그래서 C에는 프로그램만, D에는 데이터만 뭐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각 하드디스크마다 휴지통을 하나씩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던 게 지워지고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겠죠.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은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변경이 안 되고요.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행되는 게 아니고 복원은 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복원하셔서 열어서 쓰시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휴지통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서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고로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자,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입니다. 이때 점프 목록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점프 목록이라는 것은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 점프 목록을 보려면은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아이콘,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이런 항목들이 보이면 이 중에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이 목록의 고정 이런 걸 누르시면은 맨 위쪽으로 고정이 되는 거지요.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은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들을 클릭을 하면 열리는 것이고 이런 앞정 모양이 나오는 거죠. 점프 목록의 항목을 고정하려면은 그 프로그램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킨 다음 앞정을 딱 찍어 주시면은 고정이 된다는 거고요. 지워 주실 때 4번이 틀렸습니다. 이때 왜 4번이 틀렸느냐면 델 키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여기 보면은 이 목록에서 제거 이런 걸 눌러야지 제거가 되는 것이지 델 키 누른다고 그래서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 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능, 이게 바로 시스템 복원 기능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도 돼요. 시스템이 알아서 복원 지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필요하시면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컴퓨터를 처음 샀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날짜로 내가 처음 구입했던 날짜로 돌리시면은 그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3번처럼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해서 변경사항도 복원이 돼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복원이 되는데 복원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압축을 한다든가 이런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겠고요. 메모장이나 그림판, 계산기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유틸리티가 아니고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수적이고, 그럼 그렇게 메모장이나 그림판, 계산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은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번이 틀렸어요. 주 목적이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되겠다. 자, 19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자, 이러한 기능은 바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되겠어요. 제어판에 보시면은 제어판에서 이렇게
이 부분의 범주 부분을 이렇게 또 바꿔주시면은 큰 아이콘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찍어갖고 보시면요. 그 중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UEM 프로그램이 컴퓨터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슬라이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알리지 않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드라이브 최적화,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벌써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냐? 항상 용량이 증가한다. 이거거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절대 용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디스크 용량이 증가하려고 그러면 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삭제를 했을 때 안 쓰는 파일 같은 거 정리를 하거나 했을 때 용량이 증가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의 단편화, 지금 조각조각 난 부분들 있죠? 그런 조각난 부분들을 모아준다. 자, USB 또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이 가능하다.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